통영은 다도해 부근에 있는 조촐한 어항이다. 부산과 여수 사이를 내왕하는 항로의 중간 지점으로서 그 고장의 젊은이들은 조선의 나폴리라 한다. 그러니만큼 바닷빛은 맑고 푸르다. 세세하고 속도감 있는 묘사가 마치 통영을 그린 듯이 생생합니다. 소설가 박경리, 시인 유치환과 김춘수, 작곡가 윤희상, 그리고 화가 전형님.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계의 거장들이 통영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부드러운 산세와 호젓한 항구가 영감을 준 것일까? 그림 같은 해안선이 감성을 일깨운 것일까? 발길 닿는 곳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에 걸쳐 있는 박경리 선생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암에 걸려 힘든 투병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을 원망하며 그 뒤에 숨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현실 사회의 위선과 허위를 비판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문학은 인간의 존엄과 소외와 같은 생명 존중 사상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필생의 업적으로 남긴 토지는 무려 26년에 걸쳐 집필한 대하소설로 파란만장했던 근세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박경리 선생의 작품 속 삶의 배경이 된 통영은 그의 고향인 동시에 영원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리워 찾아온 이들에게 위로와 휴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통영은 조선 후기 경상과 전라, 충청의 수군을 통제하는 삼도수군 통제사의 기지이기도 했는데요. 초대 통제사였던 이순신 장군은 지역민들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의 관청인 세병관은 이순신 장군의 공을 기리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세병관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은하수를 가져다 피 묻은 무기를 닦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이라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평화를 꿈꿨던 예술의 도시 통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병관 기둥은 마치 군대의 행렬처럼 정연하게 배열돼 있는데요. 단순하면서도 절도 있는 강한 힘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군 총사령부에 해당하는 삼도수군 통제사. 팔도의 물산과 장인들이 몰려들며 군사도시로 성장한 통영의 역사가 보이는 듯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통영에 예술과 창작혼을 불어넣은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박경리 선생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이순신은 덕장이면서 예술가다. 임진왜란 당시 통영은 한촌이었지만 해군본부 우수영이 들어서면서 팔도의 장인들이 모여들었다. 통영은 기후, 먹거리, 풍광이 아름다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눌러앉아 소목장, 입자장, 선지장, 주석장이 되었다. 이들이 통영 예술의 토양이었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장인들이 통영에 모여 12공방이 생겼고 이곳에서 만든 공예품은 하나같이 수준 높고 질이 좋아 최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직접 통영까지 사람을 보내 통영갓을 구하려고 했고 사대문 안에는 가짜 통영 소반을 파는 행상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통영은 그 이름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치열한 예술인의 삶과 창작혼을 만날 수 있는 통영. 청마 유추환 선생의 귀고는 그의 고향인 통영을 잘 그려냈습니다. 양지 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장로 옆대기를 돌아가니 내가 트던 돌다리와 집들. 유치환 선생의 작품은 대중에게 많이 친숙한 편인데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깃발이라는 작품은 이상 세계에 대한 향수와 좌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활동한 문학인의 발자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통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과 흔적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음악과 그림, 시와 소설, 원하는 게 무엇이든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도 듭니다. 책방 곳곳에 놓여진 책상과 건반, 그리고 낡아진 흑백 사진들이 마치 예술가의 사적인 공간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윤희상 선생의 음악적 탯줄이 바로 이곳 통영입니다. 윤희상 선생은 통영의 파도 소리와 초목의 바람 소리를 악보로 그려냈습니다. 독학으로 작곡을 시작한 그는 일본과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59년)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면서 만든 작품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과
7악기를 위한 음악이 호평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음악의 연주 기법과 서양 악기의 결합을 시도해 동서양을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오페라를 비롯해 관현악곡, 실내악곡 등 모두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실내악곡 이미지는 북한에서 보고 온 고구려의 사신도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작품입니다. 4가지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다채롭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이어간 윤희상 선생은 1970년 킬 문화상을 수상했고 1987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를 기리는 기념공원에는 윤희상 선생이 직접 적은 악보와 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다수의 유품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을 하며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끝끝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존경하는 후배 음악가들은 그의 삶과 음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을 사랑한 또 한 명의 예술가, 바로 김춘수 시인인데요. 그는 바다가 없는 곳에 사는 것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 통영 앞바다는 내 시의 뉘앙스가 되고 그 뉘앙스는 내 시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든 그 바닥에 깔린 표정이 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그의 작품들 속 꽃이 눈에 띕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얀 하늘을 종이 삼으면 그 화려한 얼굴을 감추지 않습니다. 푸른 바다에 귀 기울이면 잔잔한 물결이 악보를 그립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치열했던 예술적 삶의 흔적들을 마주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되고 음악가가 됩니다.